청취자 여러분, 지금 잠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다들 비밀번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지문 인식,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푸셨겠죠? 맞아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손가락을 살짝 대는 것만으로 모든 잠금을 해제하셨을 겁니다. 은행 앱도 열고 사적인 메시지도 확인하고 또 결제까지 하잖아요. 그쵸. 이 모든 과정이 내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지문 하나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길에서 쓰러져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아찔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가락을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스캐너에 대고 지문을 읽어간다면 어떨까요? 그것 좀 무서운데요? 그게 만약 여러분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이라면요. 이 고마운 일일까요? 아니면 내 모든 정보가 털린 것 같은 아주 섬뜩한 일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네, 이번 심층 탐구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가 있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경찰청 내부에서 벌어진 실제 회의 기록입니다. 이 회의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고요. 생활안전국장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실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단순히 경찰이 어떤 앱을 새로 개발하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가장 민감한 생체 정보를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사실 회의의 시작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랑은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꽤 인간적이고 심지어 유쾌하기까지 했죠. 생활안전국장이 실무자들에게 가벼운 사과를 건네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신이 서류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서명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실무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네, 리더로서 책임의 소재를 아주 명확히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다음 이어지는 대화잖아요. 맞아요. 뼈있는 당부가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이 누군가 가져온 그 정체불명의 차를 나눠 마시면서 잡담을 시작합니다. 라오스에서 가져온 차라고 하는데 이게 치명인지 계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치약나무에서 딴 것처럼 치약향이 난다고 막 농담을 주고받죠. 그리고 그 찻잔에 벌레가 빠지는 소동까지 일어납니다. 스님이 주신 심신안정에 좋은 차라면서 대만에서는 비임기 싹을 들여가면서 구한다 이러는데 국장은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먹겠다 이렇게 일축해버리잖아요. 네, 저도 이 대목에서 진짜 현실 웃음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가벼운 농담이 오가던 회의실 공기가 본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뒤바뀝니다. 본격적인 안건은 바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드림앱 고도화 사업이었습니다. 2억 원짜리 사업이요. 실무자의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이 치매 노인이나 주치자, 그러니까 술에 심하게 취해서 스스로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명정 상태의 사람을 발견했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명정 상태면 아예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들고 있는 공용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쓰러진 사람의 지문을 바로 스캔하자는 겁니다. 경찰 내부망이랑 연결해서 즉각적으로 신원을 확인하자는 게 이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솔직히 저는 이 기획안을 처음 읽었을 때 속으로 아니 이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에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만취자나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어르신을 빨리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건 경찰의 기본 임무잖아요. 네, 구호 조치가 최우선이죠. 스캔 한번 딱 해서 신원을 알아내고 가족한테 연락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좋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실무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구호 조치의 신속성이죠. 신속성.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이미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문을 등록해두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혁신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랑 대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안전국장이 이 장밋빛 전망에 아주 날카로운 제동을 겁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은 치매 노인은 그렇다 치고 사전에 어떤 동의도 받을 수 없는 만취자의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죠. 여기서 국장이 든 예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뼈를 때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에 너무 취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일일이 즉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죠. 네, 112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식 없는 그 환자의 손가락을 가져다가 스마트폰 스캐너에 대는 행위. 과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냐? 국장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법률적인 관점이 막 충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은 경찰이 지문을 스캔하는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 강제 처분인지 아니면 행정법적인 단순 보호 조치인지 그 성격을 아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제 처분과 보호 조치,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벌써 살짝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현실에서는 정확히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경찰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네, 용의자를요? 근데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열어보기 위해서 본인이 막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손가락을 끌어당겨서 지문인식을 시켰다고 해보죠. 그건 명백히 억지로 하는 거네요. 네, 이건 명백한 강제 처분입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장 없이는 절대 안 되는 행위군요. 반면에 보호 조치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동사하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돕는 행위입니다. 돕기 위한 거다. 네, 그래서 국장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돕기 위해 지문을 찍는다고 하지만 의식이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스캔하는 행위를 단순히 보호 조치라는 이름으로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아,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네요. 돕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영장 없이 건드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실무자들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바로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방어에 나서죠.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언급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예외인가요? 정보 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명백히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논리적인 방어네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길에서 숨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사람 신원부터 확인해야지 언제 그 사람이 깨어나서 동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기다리겠냐 이런 항변인 거잖아요. 생명이 오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저라도 만약 제가 실무자 입장이었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나쁜 데 쓰려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주려는데 상사가 너무 깐깐하게 법적 성격만 따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국장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시선에만 갇혀있지 않거든요. 네, 국장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스스로 엄격한 법률적 문지기, 약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죠. 회의록을 보면 야당이나 시민단체, 즉 NGO에서 이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예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리 경찰이 우리는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다, 신원 확인이 끝나면 기록도 다 지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외부에서 볼 때는 엄연한 생체 정보의 무단 수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지문을 막 수시로 길거리에서 스캔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교묘하게 수사 자료나 감시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른바 빅브라더 같은 감시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아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 불안감이 사실 무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호 목적이라는 그 선의 하나만으로 생체 정보의 강제 스캔이 막 허용된다면 논리적으로는 아주 끔찍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지금은 지문이지만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현장에서 피 한 방울만 딱 뽑아도 신원이 바로 확인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피 한 방울로요? 네, 경찰이 길에 쓰러진 사람 보호하겠다고 본인 동의도 없이 막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하거나 DNA를 수집해도 되는 걸까요? 보호 목적이니까 괜찮다. 그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이 지문 스캔을 정당화해버리면 나중에는 혈액이나 DNA 채취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방어선도 다 무너져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국장이 던진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예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엣지 케이스였죠. 가정폭력이나 아주 심각한 개인사 때문에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네, 숨어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졌어요.
근데 출동한 경찰이 좋은 마음으로 지문을 스캔해서 신원을 딱 확인한 뒤에 서류상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인계해버렸습니다. 아, 그 강사자가 술에서 깨어나면 진짜 기겁할 노릇이네요.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친 그 폭력적인 가족한테 경찰이 친절하게 자기 위치를 알려준 꼴이 되니까요. 나는 가족이 내 위치하는 거 절대 원치 않는데 도대체 경찰이 무슨 권리로 내 동의도 없이 지문을 스캔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박살냈느냐. 이렇게 항의하면 경찰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99.9%의 사람한테는 그 지문 스캔이 생명을 구하는 진짜 고마운 조치일 수 있겠죠. 네, 대다수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단 0.1%의 사람에게는 그게 자신의 생존이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의로 포장된 행정 편의주의가 한 개인의 권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짚어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지문 좀 찍어보겠다 이 작은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철학적, 법적 논쟁으로 번진 걸까요? 그런 바로 지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요? 네, 국장은 경찰청 시스템에 이미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신원 확인에 단순히 활용하는 것과 지금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의 손을 끌어당겨서 새로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자는 그냥 데이터의 조회일 뿐이지만 후자는 엄연한 생체 정보 수집을 위한 물리적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회의실에서 이게 보호 조치냐 아니면 인권 침해냐 이걸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폭탄 반론이 터져 나옵니다. 네, 실무자 중 한 명이 무심결에 아주 엄청난 말을 던지죠. 국장님, 이 앱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대목에서 진짜 회의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파고들어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실이었죠? 지금 당장도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길 잃은 치매 노인이나 주치자가 발견되면 현장 경찰관들이 직접 지문을 채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채취를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것도 스마트폰 스캔 같은 간편한 방식이 아니라 양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잉크로 묻혀서 찍는 이른바 십지 지문을 종이에 찍어서 채취하고 있었죠. 아니, 열 손가락 지문을 몽땅 다 찍고 있었다고요. 그냥 길에 쓰러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 종이에 찍은 지문을 서류로 만들어서 경찰청 본청에 공문으로 보내고 신원 확인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실무자의 대답에 따르면 수작업으로 본청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기까지 최소 하루에서 이틀, 즉 길게는 48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48시간이요. 아니 그럼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그 이틀 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구대 소파에 눕혀놓고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진짜 밑을 노르시겠네요. 밖으로 순찰도 돌아야 하고 다른 긴급 출동도 해야 되는데 신원 미상자 한 명을 이틀 동안 보호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낭비를 현장에서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스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앱 도입을 건의했던 거군요.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은 진짜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네, 하지만 법률적 원칙을 깐깐하게 따지고 있던 국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 앱 스캔이 적법한지 그걸 따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열 손가락 십지 지문을 몽땅 채취하는 관행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살인사건 현장의 변사자도 아니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도 아닌데 말이죠. 단순히 술에 취해 길을 잃은 사람의 열 손가락 지문을 수사기관이 잉크로 꾹꾹 눌러 찍고 있었다니 국장이 이걸 듣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폭발했죠. 국장은 즉각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나요? 만약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자에 대해 십지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짓을 무슨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전곡을 찔렀네요. 실무자들은 당황해서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꺼내기도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막 들먹이면서 방어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경찰청 내부의 법무과나 과학수사부서에서도 지문치치를 개인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서 큰 문제가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말까지 덧붙이죠. 하지만 들어보면 법적 근거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명확한 조항 하나 없이 그냥 여러 법률을 짜집기 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했죠. 맞습니다. 리더로서 그리고 엄격한 법률적 문지기로서 국장은 여기서 논의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국장이 실무자들의 말을 딱 끊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만해라. 본인들도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네, 근거와 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의논을 할 것 아니냐.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주 차갑지만 리더로서 정말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엄청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2억 원을 들여서 앱을 개발하면 경찰도 편하고 대상자도 이틀 동안 지구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귀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그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인 열매가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독사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속도가 법의 속도를 앞질러 갈 때 생기는 충돌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맞아요. 저도 이 회의록을 끝까지 읽으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차피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대충 진행해 하고 그냥 서명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찔하죠. 우리는 지금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을 때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의 스마트폰에 지문이 스캔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일처리 속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고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행정 편의주의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법적 안전장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공공서비스의 본질이죠. 네, 이 회의록은 그런 치열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단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낡은 회의 기록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마트폰 앱으로 지문을 스캔해서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준다는 이 따뜻하고 편리한 기술의 이면에는 국가가 개인의 생체 정보를 어디까지 통제하고 수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진정한 치안 서비스는 단순히 업무 처리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법적 근거와 시민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떠올려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생체 정보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편리한 마스터키가 되었잖아요. 네, 없으면 못 살죠, 이제.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분명 우리의 삶을 99%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속도에 너무 취해서 나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마저 조용히 잠들어 버린 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철저한 개인의 동의가 먼저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기술과 제도가 가장 은밀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일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 나는 이 치열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당연했던 편리함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댈 때 한 번쯤 오늘 이 대화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